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후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시기 위해 전문가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임지연 전문가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요즘 검사를 하는데 퍼스널 컬러라는 게 다들 각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개인마다의 개성이 있는데 보험에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험에도 이제 퍼스널 컬러 같은 게 존재를 합니다. 개개인 상황에 맞게끔 퍼스널 컬러처럼 잘 진단해드릴 임지현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퍼스널 보험을 알려주실 임지연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명동일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우리 임지연 전문가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이제 나오니까 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 우산 안 들고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둘이 이거 어떻게 사무실까지 뛰어가야 되나. 근데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또 이 보험 전문가다 보니까 참 이 그 인생에 우산이 이 보험이 되지 않을까. 항상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비가 올 때처럼 내 인생에 어떤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그럼 그때 꼭 필요한 게 이 우산 같은 게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내 인생에 우산 같은 보험을 준비해드리는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든든한 우산 같은 보험을 설명해 주실 명동일 전문가님이셨고요. 이렇게 인사 나눠봤는데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나눠볼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보험은 상해보험이었습니다. 임지연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제가 상해보험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 상해보험을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시면은 주변에 다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남편 같은 경우에도 상해로 인해 다친 적이 있고 저희 시어머님 목욕탕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정작 이제 나 암보험은 있어, 뭐 뇌랑 심장 보험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나 상해보험 있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만큼 상해보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상해보험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상해보험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질병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상해들은 좀 안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들 좀 더 낱낱이 파헤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이 상해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왜라고 한다면은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거 보험이야? 뭐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플랜을 생각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건강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우연히 다칠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는 뭐 다친 적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상해로 인해서 다치는 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때는 넘어지셔서 허리가 다치시거나 다리가 다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문콕을 탁 당해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럴 때에는 다들 나 어차피 괜찮아, 실손 보험 있으니까 실손으로 청구하면 돼. 근데 하지만 여기에 보너스 개념으로 상해보험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골절이 됐을 뿐인데 여기에서 더 많은 보험금이 내가 수령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좀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다치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활동성이 많잖아요. 뭐 등산을 하신다던가,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었을 때 아예 안 다칠 수 있어라고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더 겨냥해서 상해보험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큰 질병도 중요하지만 상해 쪽으로도 조금 더 든든히 준비를 한다면 취미생활 조금 마음 놓고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상해보험은 이제는 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필수적인 보험이 있지만 이 상해보험도 그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맞아요. 일상 속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톡톡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상해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해보험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맞아요. 부분일까요? 일단은 상해보험은 그래도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종류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하실 정도가 있으실 텐데 일단은 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요. 근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도 있지만 일단 상해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유의할 점은 3%에서 100%라는 게 있고 20%에서 100% 아니면 뭐 50%에서 100% 이렇게 되는 종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추천드릴 내용은 3%에서 100% 정도 되는 상해 후유장애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후유장애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골절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뼈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눈이 먼다던가 아니면 디스크가 터져서 여기에다가 뭐 인공을 삽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전혀 낫지 않는 후유장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허리나 다리 쪽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를 들면 척추가 인해서 탈출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10%에서 한 40% 정도를 상해 후유장애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담보 내역을 5천만 원을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에서 10%는 50만 원이고요. 40%는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허리 쪽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생겼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에다가 다리 관절, 그럼 다리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을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정형외과를 가면은 그 다들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뭐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50만 원에서 최대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허리면 허리, 다리면 다리, 눈이면 눈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눈이 멀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눈이 멀었다고 하시면 5천만 원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100%인 5천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치아 발치가 5개 이상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에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치아가 어렸을 때나 자라지 다시 자라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상실로 봐서 후유장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로는 후유장애를 먼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회복이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것을 후유증을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상해보험도 이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상해 후유 장애를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구성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오. 일단 다 상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은 일단 뭐 골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질병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담보 구성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해왔어요. 일단은 상해 후유 장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상해 수술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해 종수술비 1종부터 5종까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뒤에는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해에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골절과 화상과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상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까지는 준비를 해놓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하기도 하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보험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료는 좀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제가 아까 전에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좀 이렇게 뭐 골절도 해주고 상해에 대해서 수술도 해주고라고 하면 좀 많이 비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표를 가져왔는데 일단 나이가 이제 46세 일반 회사원 여성분에 대해서 제가 상해 담보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상해 담보들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26,422원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을 내고선 만약에 내가 상해로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골절이 되고 수술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담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토탈로 해서 상해 수술 100만 원, 뭐 그리고 골절 수술, 그리고 상해 종수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가성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육각형 보험 같아요. 비용도 저렴하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지는데 전문가님께서 지금 방금 주신 예시가 사실 아프신 분은 아니고 또 네, 40대 맞아요. 여성분이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많이 네, 보험료도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 보험을 들고 싶은데 아프신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 그리고 성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다 찾아봤는데 상해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준비를 하고 싶은데 다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하나의 준비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 특약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 특약에 이제 운전자에서는 건강보험에 비해서 이제 많이 넓게 이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보험을 넣어서 상해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또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좀 병력을 좀 겪으신 분들에게는 보험을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숨겨진 부분까지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주의점이 있다면요? 네, 있습니다. 제가 가성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제 최소 보험료를 맞출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내가 나중에 적은 보험료를 대고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고 적립보험료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증권에 보시면 보험료 옆에 플러스 적립보험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보장받는 돈보다 더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적립보험료가 사실은 그대로 제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제 사업비로 빠지고 나서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제가 이제 가성비에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험회사마다 최소 보험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소 보험료에 맞추기 위해서 적립보험료가
몇백 원, 몇천 원씩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은 하지는 않으시되 최대한 내가 내는 것보다는 그거에 맞는 수준에 맞게끔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있으면은 꼭 한번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마가 가성비 보험이잖아요. 자칫했다가 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적립보험료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보험으로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상해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보험도 바로 알아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보험은 정말 우상 같은 보험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임지연 전문가도 계속 가성비 얘기를 하셨지만 상해보험만큼 가성비가 높은 특약과 또 보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나운서님 혹시 예전에 용돈 받아 쓰셨어요? 어렸을 때? 받았죠. 얼마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1,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만 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지금 1,000원을 아나운서님 드린다. 라고 해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좀 사오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1,000원 가지고 우리가 뭘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죠? 없죠, 거의. 저희 아들도 1,000원 주면 요즘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요즘 이 1,000원을 가지고는 사실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 보험 중에 이 1,000원을 가지고 뭐 1억 이렇게 억대의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일상배상책임 특약이거든요. 자,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일상생활 중에 혹시라도 내가 타인에게 어떤 뭐 피해를 입혀가지고 그거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일상배상책임 특약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예전에 실손보험을 준비하신 분은 그 안에 특약으로 넣은 경우도 있고요. 화재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보험 이런 데 이제 특약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특약으로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 이 보험이 일상배상책임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정말 가성비 그리고 일상생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 두 번째 주제로는 일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많이 좀 익숙한 보험이기도 한데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름에 이제 정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약이 추가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실손보험에 이 특약을 넣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실손보험 가입
가입자가 지금 뭐 전체 국민 한 80% 정도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약인 거예요. 근데 많이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특약이 어떠한 보장을 해주는지 범위가 또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보험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고요. 가족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보험. 그다음에 자녀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셋의 차이는 대상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듯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피보험자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가 대상군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 가족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거인 친족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말 그 친혈족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만 부모가 아니라 후견인까지도 보장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의 특약이 보장 대상군이 좀 다르다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혹시 어떤 배상 책임 준비하셨어요? 저는 네. 가족 일상 배상 책임. 가족 일상 책임 준비하셨구나. 예. 자,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군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배책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자, 2009년 8월 이전에 준비를 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2만 원만 내가 내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09년 8월 이후에 준비하신 분은 본인 부담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본인 부담금이 공제가 되고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이후에 준비하신 분은 본인 부담금 20만 원에 추가된 게 뭐가 있죠? 누수 50만 원이 또 공제가 되고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시기가 언젠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제 부분 알겠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배상 책임 특약이 어떻게 보험금을 계산을 해주느냐 계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 내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될 그 손해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보장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예. 내가 그 피해 배상해줘야 될 피해액에서 내 본인 부담금 빼고 그리고 보장 금액이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이제 제가 본인 부담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님 이 부분을 공제한다니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좀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죠, 이게, 저희가 만약에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람 마음이 사실 이제 아예 없을 때는 그게 오로지 다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보험을 통해서 또 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또 본인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좀 드리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 일상배상 책임 특약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가족 전체가 준비하면 좀 뭐가 달라지나요? 자, 아까 이제 계산법은 기억이 나시죠? 네네. 피해액 마이너스 이제 본인 부담금 그리고 이제 보장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상 금액을 30만 원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30만 원에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빼고 10만 원을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게 3명이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장 금액이 3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부담금이 상쇄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배책은 혼자 드셔도 물론 그 대상군들이 넓게 포진돼 있어서 뭐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친족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각자 들어놓으시면 이렇게 본인 부담금 좀 아쉬운 본인 부담금 부분을 상쇄시키는 또 효과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좀 상쇄되는 효과를 저희가 그죠?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일상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어떤 상황에서 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대표적인 사례들, 일상생활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보장이 나간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누수 관련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보일러나 아니면은 뭐 상하수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누수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뭐 벽지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런 상황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아랫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일배책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누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상들을 받으시다 보니까 아까 본인 부담금이 원래 누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누수 50만 원이 생긴 게 그만큼 많이 보장이 나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수 관련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상 사례가 있다라는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가벼운 뭐 접촉 사고들입니다. 자, 우리가 대개 이제 뭐 운전하면은,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하면은 관련된 이제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운행 중이나 이럴 때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어떠한 차에 관련된 사고들이 또 있냐면, 예를 들어 이중 주차가 돼 있어요. 오늘도 이제 서울 경제TV 지하 주차장도 만석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를 이중 주차를 했는데 내 차가 나가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밀 수가 있잖아요. 네. 밀다가 이제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차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장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거든요. 문콕. 네, 그래서 내릴 때마다 못 내리게 해요. 그냥 내가 먼저 내려서 아이를 문을 열어주는데, 이 문콕 같은 경우도 이 일배책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또 많이 보장되는 사례가 자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자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일배책 보험으로 한 3번 정도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보상이 되냐면, 저희 아이 얘기를 들면 워낙 이제 우악스러워요, 남자애라.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자전거를 조심해서 타라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완전 이제 고삐 풀려가지고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같은 단지 내에 이제 어르신을 이제 자전거로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타박상을 입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으시고 했는데, 그때 비용들을 요 일배책을 통해서 보상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일상생활 중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보상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놀다가, 학교에서 놀다가 이번에는 같이 놀던 친구가 우연히 저희 아이를 민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이 됐어요. 이때도 또 상대방이 때마침 일배책 특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대방 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잘만 알고 계시고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가성비 있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3가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누수, 2020년 4월 이후에 새로 좀 추가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또 저는 운전자 보험은 운행 중에 해당되고, 그렇죠. 요거는 정지해 있는 상태까지도 그렇죠, 보장을 그렇죠. 해준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녀, 아무래도 좀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필수다라는 필수죠.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봤는데, 반대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너무 또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고의적인 사고는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급격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 에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또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문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회사 일을 하다가 내가 업무 중에 이런 그 사례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내가 가진 일상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상생활 중에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 쪽에 들어있는 보험이나 아니면 뭐 가계보험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수 관련된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내 집까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아랫집도 해줬으니까 저희 집도 해줘요. 보일러 고쳐주시고 뭐 상하수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집은 안 됩니다. 예,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만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행. 아까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 아이는 놀다가 우연히 다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싸움이야 이게. 서로 이제 투닥거렸어요. 이런 거는 또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배책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도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일상에서 벗어난 부분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고의라던가 혹은 자연재해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을 보상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상이 안 되는 부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이 외에 다르게 또 저희가 유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자, 일상배상 책임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보상을 못 받는 사례들이 왕왕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 보험사에 그 보험 계약 전에 우리가 뭐 가입자 알림 의무 사항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계약한 이후에 통제 의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일배책 같은 경우는 요 누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꼭 보험사에 알리셔서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이사를 한 이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험사의 이사실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아랫집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줬다거나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상황에는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꼭 주소지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천재지변이나 고의성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배책은 이제 비례 보상 형식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중복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를 다 가지고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또 좋다고 본인 보험에 이거를 계속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정액 보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보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때는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한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좀 일상에서 저희가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은 정리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보험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3번째 보험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3번째 보험은요, 소비자 고지 의무였습니다. 명동일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지해야 된다. 네, 이 부분 어떤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자, 아무리 뭐 상해보험이 가성비가 있고 일배책이 가성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 고지 의무를 명확하게 이행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혹시 보험을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준비물이요? 네. 뭐가 있을까요? 펜. 그래서 그건 전문가님이 가져오시겠죠. 네. 예. 처약서도 필요할 거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고지 의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고지의 의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형 고지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 고지 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2가지 부류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가 반영이 돼서 이 고지 사항이 굉장히
그 다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355 플랜, 31010 플랜, 뭐 3NO 플랜 이게 다 이제 고지사항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아셔야지만 그래야 나중에 피해를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고지사항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적인 고지사항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그 고지사항 내용 중에 5년 이내에 어떤 수술이나 입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부분을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입 일전 그 1년 전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이후에 뭐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을 일정이 있는지 그 부분 또 물어보는 게 있고, 그리고 뭐 3개월 이내에 보험가입 일전 3개월 이내에 그 질병 확정 진단이라든가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형 고지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비자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겼을 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희가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 두 가지 고지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 일반 고지사항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좀 받게 되는 부분이 뭐 진단, 그렇죠.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지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사항인 간편 고지사항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간편 고지사항은 이것도 이름에 정답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 고지사항에 대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고지사항을 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5년 이내에 이제 중대질환만 보는 거죠. 암, 아니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경색, 뭐 뇌출혈 이렇게 중대 질환이 있는지만 보는 거. 아까 일반형은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간편보험은 5년 이내에 이 중대 질환에 대한 진단 아니면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아니면은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재검사 이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일반 고지사항은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를 물어봤는데 얘는 3개월 이내예요. 그러니까는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에 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고지사항을 만들어 놓은 게 간편보험 고지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차이점을 살펴보니까 기간과 어떤 질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왜 이 두 가지 고지사항을 굳이 나눠놨을까요? 그죠. 이게 헷갈리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거를 굳이 왜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더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시청자님들한테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만성질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건강검진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신데도 딱히 이제 건강상에 어떠한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좀 높아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일반 고지사항에 만약에 이제 이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30일 이상 투약 부분에 전부 다 걸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보험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보험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요즘에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만성질환 환자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간편고지사항 보험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 시대상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편 고지사항은 만성 질환자분들을 위한 보완이다. 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저희가 필요성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거를 누락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지 의무 누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고지 의무를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왕왕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누락을 한 상태에서 보험 이제 준비 가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문제가 안 돼요. 열심히 보험료를 내시다가 이제 그 3년 이내 제척 기간 안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청구를 하면은 보험사에서 이제 조사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고지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도 못 받고 그리고 기존 보험도 해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고지사항 부분은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이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은 실수로 이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좀 피해 사례도 자세히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나운서님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방금 고지사항 우리 배웠으니까 네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는 55세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2020년도 2월 20일에 암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가입하실 당시에는 전혀 고지를 따로 하신 게 없어요. 건강하신 상태였다라고 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이제 그 고지 내용만 전달받고 청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어요. 자, 근데 사실 이분은 얘기를 안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2019년도 3월 달에 그리고 2019년도 7월까지 위염으로 인해 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 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위 용종을 제거를 하셨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암 보험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까 전문가님이 처방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고지하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고지 위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30일 이상 분명히 본인이 처방을 위험으로 인해 약 처방을 받으시고 복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누락이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나는 약만 받았지 먹진 않았어. 이거 고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지해야겠죠? 고지해야 됩니다. 가끔 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나 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나 먹진 않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위반이 되셨고, 두 번째는 위용종 제거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눈 뜨고 일어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자, 위에서 용종 몇 개 발견해서 제거했습니다. 대장에서 용종 몇 개 발견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간단하게 시술이 끝나니까는 이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위용종이든 대장용종이든 이건 제거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거기 때문에 꼭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되셨냐면은 실제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단비 3천만 원이랑 수술비 300만 원을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요 고지사항 부분이 누락돼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보험금도 해지가, 못 받으시고 그리고 보험도 해지가 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납부를 했는데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실수를 겪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음 사례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2세 남성분인데 이분은 암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자, 종신보험을 준비하셨 당시에 이렇게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게 없다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락을 하신 겁니다. 자, 아나운서님 이거 고지해야 되겠죠? 이거 만성 질환이니까 해야 그렇죠. 되죠. 예, 고지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보험 청약을 진행을 하셨다가 20년 2월 달경에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후송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급성심경색증으로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종신보험을 들었으니 이제 유족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나왔을까요? 지급을 못 받았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거지의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계약 자체도 또 해지가 됐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실 때는 이 고지사항 부분을 정말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들어보니까요. 이 보험 가입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약하는 게 아니라요. 청약서상 고지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고지사항 내용이 누락된 게 없는지 꼭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남은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자, 마지막 사례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지금 계속 건강검진 얘기 나오는데 아나운서님도 건강검진 받으시죠? 네, 받았죠. 네. 자, 만약에 이제 내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 쪽에 이 결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요즘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분도 똑같아요. 이제 건강검진 하시다가 유방 쪽에 이제 그 결절이 하나 발견이 돼서 요게 이제 혹시 암일지도 모르니까 조직 검사 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로부터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2달 뒤에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 검사는 이분이 안 가셨어요. 예. 자, 이럴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는 권유만 받았지만 결국 치료받진 않은 거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될 것 뭐 같은데. 치료도 안 받았고 사실 뭐 조직 검사로 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분이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6월달에 종합보험을 이제 그 준비를 하셨고 당연히 고지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보험 가입 이후에 생리불순으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똑같이 이제 또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암 진단도 받으시고 수술이랑 이런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를 했겠죠. 자, 이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청구한 내용이랑 그래도 다른 부분이니까 네. 위반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어. 예. 자,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아까 앞서 2사례는 고지 의무에 정확하게 이제 위반하셨으니까는 보험금이 이제 그 지급이 안 되고 보험도 해지가 당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자, 내가 고지를 누락한 부분은 유방 쪽의 결절이었잖아요. 그 부분 누락한 게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청구하는 부위는 자궁경부암 진단비를 청구를 한 거잖아요. 양쪽에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보험금은 지급이 됐어요. 보험금은 정확하게 지급이 됐는데, 다만 고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또 명확하게 맞으니까는 계약 자체는 또 해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 이 완전히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이런 인과관계를 또 보고 보장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고지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청약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 사례는 저도 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고지해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리신다면은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분과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내 보험을 지키는 보험에 대해서 좀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정리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면은 보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병원에 이제 내원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상기를 하신 이후에 확인하신 이후에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한테 설계사한테 고지를 하실 때도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걸로 정확하게 좀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향후에 이제 또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지사항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청약서를 뭐 사인하실 때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청약서 사인을 진행을 하셔야 향후에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3가지 정도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오늘 전문가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맥락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비자 고지 의무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소비자 고지 의무에 대한 정보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